자, 그럼 기존의 면세 비율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재계산은 고정 자산별 각각 하는 거예요. 전체로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왔을 때부터 면세 비율을 따져가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X1년도 1기의 면세 비율이 50%라고 볼게요. 그리고 또 똑같이 X1년도 2기의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 46%예요. 그리고 X2년도 1기의 면세 비율이 54%고 또 똑같이 X2년도 2기의 면세 비율이 52%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먼저 우리가 A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A라는 자산이 이때 취득을 했어요. 자, 이때 취득을 하면 그 다음 우리가 과세 기간에 사업을 해봤더니 면세 비율의 차이가 지금 4%가 나게 되겠죠. 사왔을 때 면세 비율이 50%인데 그런데 우리 2기의 면세 비율을 보니까 46%인 거예요. 그러면 4%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재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50%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이 A라는 자산에 대해서 면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50%라고 인지를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재계산을 안 해요. 그럼 다음 X2년도 2기에 54%인데 그럼 면세 비율의 차이를 따질 때 우리 A 자산은 지금 부가가치세법이 알고 있는 면세 비율이 50%예요. 그럼 이 50%하고 지금 54%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이 바로 앞에 과세기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도 재계산을 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럼 면세 비율이 4%밖에 차이가 나니까 재계산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잘못 썼네. 56%라고 볼게요. 그럼 X2년도 이게 56%면 54%하고 56%를 봤을 때는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아직 재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이 50%에 대한 면세 비율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차이가 6%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재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계산할 때의 면세 비율은 플러스 6%가 올랐다고 해서 면세 비율 6%만큼 우리는 다시 재계산을 하는 방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에 똑같은데 비자산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비자산은 취득을 이 시점에 하게 되면 비자산에 대한 취득 시점에 면세 비율 인지되어 있는 게 46%가 되어 있죠. 그럼 46%인데 그 다음이 54%로 되었으면 8%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자산에 대해서는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8%가 올랐다고 재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자산은 자산별로 각각 취득 시점부터 면세 비율의 차이를 계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비자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처음에 샀을 때 46%, 재계산하면서 54%로 면세 비율을 바꿨어요. 그럼 54%로 비자산의 면세 비율 사용액을 알고 있으니까
이 다음은 56%면 2%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별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취득 시점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보시면 K랩 프로그램은 단기라는 부분을 쓰고 그리고 직전이라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 이 직전이라는 곳이 바로 바로 앞 과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X2년도 2기에 재계산하면 단기는 56%의 면세 비율을 입력하고, 여기 직전이라는 곳은 마지막 정산이나 재계산했던 50%일 때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써서 면세 비율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 둘의 차이가 6% 증가했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적혀 있기로는 직전이라고 적혀 있지만 직전 과세 기간 거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비율을 계산했던 거, 이걸 A 자산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56%인 거에 면세 비율에 대한 내역을 쓰고, 여기에는 50%일 때의 면세 비율을 쓰는 거예요. 그럼 B 자산의 경우에는 46%일 때 거 쓰고 54%일 때일 걸 쓰고, 지금 X2년도 2기라면 우리 B 자산에 대해서는 재계산을 안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입력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단기 직전 이렇게 쓰는 칸은 K랩에서 여러분들이 면세 비율 계산하는 게 힘들까봐 적어주는 거고, 우리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생략을 하고 증가율만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증가율만 플러스 6%다 혹은 뭐 플러스 8%이다 라고 써도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금 출교 때문인가 학원에 계속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계속 그거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출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론상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왜 고정자산만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 고정자산은 이익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럼 사용하는 동안 면세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 비율이 바뀌는데, 우리가 1기에는 면세 비율이 높았다가 뭐 2기에는 낮을 수도 있는데 불공제가 너무 많이 당하면 좀 부당하게 되겠죠. 혹은 뭐 1기에 사왔을 때는 면세 비율이 낮았는데 2기에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세 기간별로 면세 비율로 재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자산들이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지하고 있는 감가체감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지하는 감가체감률은 1과세 기간에 건물이나 구축물은
25%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기타 자산, 우리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과세 기간에 25%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은 건물은 일과세 기간에 5%니까 1년에 10%가 다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 사용한다라고 부가세법이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타 나무 자동차나 비품 같은 경우는 우리 25%가 일과세 기간이니까 1년에 50%가 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년간 사용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전에 이런 시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사용 연도는 건물이나 구축물은 10년, 그리고 기타 자산은 2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문이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과세 기간을 세는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과세 기간 수를 세는 건 이론상으로는 과세 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산출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과세 기간 종료 일수만 세시면 돼요. 과세 기간 종료 일수를 세면 이번 과세 기간 빼고 직전까지 몇 번의 과세 기간 종료일이 지나갔는지 6월 30일 날 샀다 하더라도 6월 30일 하루를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산 걸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과세 기간 종료일 수를 세면 이 종료일에 우리 감가 체감률을 곱해주면 이만큼 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남아 있겠죠. 그럼 남아 있는 것만큼의 면세 비율의 차이를 더 불공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우리 재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이론 시험에서 과세표준 이야기할 때에 우리 과세표준의 폐업시 잔존 재화의 우리 고정자산들의 과세표준의 요율에서 제가 이것저것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냥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두 번이나 눌렀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출결 때문에 9시부터죠.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그러죠. 이거 조금 있어야 돼. 여기 앵가주시는 거 누르면 돼요. 자, 위에 신호정도 버튼 눌러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374페이지 자, 내용 문제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제조에 공통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료에 의해 해당 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재계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우리 그 안분이나 정산에서는 그 글자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안분이나 정산에서는 그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그 행동을 안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안분이라고 나왔을 때 과세 기간 그 신고 기간을 확인하셔서 예정신고면 안분 탭, 확정신고면 정산 탭을 가는데 지금 이번 재계산은 과세 기간별로 계산하는 거니까 확정신고 때만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재계산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취득일자가 2019년 9월 2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9월 2일이면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2019년 12월 31일 한 번 과세기간이 경과되었고,
그리고 2020년 1기 6월 30일까지 해서 지금은 2기는 신고하는 거니까 두 번의 과세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과세 기간이 지나간 거고, 글자가 왜 이리 작죠? 자, 이 과세 기간이 지나간 거고, 자, 취득가액은 2,500이니까 공통매입세액은 250만 원일 거고, 자, 그럼 2019년 2기 취득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이 면세과세 합쳐서 1억 원이죠. 그럼 1억 원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니까 면세 비율이 50%예요. 얘는 그죠? 1억 중에서 면세 사업을 5천만 원 했으니까 면세 비율이 50%가 되겠죠. 다음 2020년 2기는 공급가액이 5,200, 4,800이니까 또 합이 1억인데 1억 중에서 면세가 5,200이니까 면세 비율은 얘는 52%가 되겠죠. 다음 2020년 2기의 공급가액이 또 4,200, 5,800 하면 1억인데 이 중에 면세 비율이 4,200만 원이니까 42%가 되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취득할 때의 우리 면세 비율이 50%인데 2기의 면세 비율이 봤을 때 2%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얘는. 그러면 이때는 재계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재계산을 안 했다가 이번에 42%니까 차이가 8%가 났죠. 얘는 마이너스 8%의 면세 비율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8%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8%의 면세 비율의 차이가 났으면,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 단기에 쓰는 거는 지금 여기 1억 중에서 4,200이라고 쓸 거고, 그럼 지금 면세 비율의 차이를 여기하고 지금 여기의 차이를 가지고 했죠. 그럼 직전에는 얘 둘의 합인 1억에 면세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 8%가 내렸다라고 컴퓨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직전이라고 적혀 있지만 직전 재계산이나 정산한 시점에 면세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기 확정 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 자, 지금 이번에 취득한 게 차량 운반구를 산 거니까 2번 기타 자산이라고 하고,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우리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는 아니오라고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글자 잘 보시면 취득연월일이 아니라 취득연월이라고 적혀 있죠. 과세기간 수만 세기 위한 거니까 2019년 9월이라고 치시면 우리 K랩에서는 친절하게 직접 우리 앞에 두 번 과세기간이 경과했다고 계산했었죠. 그래서 25%씩 두 번의 과세기간이 경과되었다라고 뜨게 되고, 그러면 50% 남아있다라고 경감률을 컴퓨터가 산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로 9월 20일이라고 써버리면 얘가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는 다시 얘를 날짜 쓴다고 해서 바꿔주거나 이런 행동을 잘 안 해요. 이번 되네요. 그러면 빨리 얘 지우고 위에 지우고 다시 날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단기에 총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합친 금액을 쓸 거니까 이번 동그라미 5번에 이게 면세 과세 합쳐서 1억 원을 쓰고,
그리고 면세에는 4,2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다음 우리 직전에는 우리 마지막 면세 비율 산출한 게 우리 동그라미 3번 2019년 이익이니까 총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면세가 5천만 원이다 라고 쓰면,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우리 마이너스 8%가 나왔죠. 근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매입세액을 안 쓰니까 지금 0원이 나왔는데 자동차의 매입세액이 250만 원이었죠. 그래서 여기 250만 원 써주면 8%다라고 해서 10만 원을 더 불공제가 아니라 과거에 불공제했던 걸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이만큼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시험에서 여기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을 안 알려주고 건물로 나오면서 면세 비율을 쭉 알려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재계산한 내역을 정보를 주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2019년 9월이다라고 쓰고 지금 이 정보를 안 주면 그냥 증가율에서 마이너스 8%라고 쓰셔도 그냥 문제없이 똑같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면세 비율의 차이의 이 8%를 여러분들이 면세 비율 계산하는 게 힘들까봐 도와주는 거고, 근데 면세 비율만 알려주는 문제에서는 그 차이를 여기에 직접 적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금액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16번) 클릭했을 때에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우리 안분하고 정산할 때도 여기에 들어왔었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들어와 있죠. 지금 우리 여기 16번은 매입세액 15번 합계 중에 공제 안 해주기 위해서 빼주는 곳인데 거기서 또 빼니까 10만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10만 원이 나왔죠. 그럼 10만 원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 불공제했던 걸 이제 공제해 주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걸 회계 처리까지 시킨다면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서 자,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0만 원만큼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10만 원 늘리게 되고, 그럼 대변에는 취득원가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 1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줄여주면 돼요. 자, 지금 이 분계가 나온 게 지금 우리 메모장으로 좀 보면 지금 이런 분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이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만 원이다. 근데 이렇게 분계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공제 안 하는 게 마이너스니까 더 공제해 주는 거라서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면세 비율이 증가해서 플러스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
구를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 가격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주고 취득원가를 줄여주게 될 거고 뭐 샀는지 확인을 해서, 그리고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고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과거에는 시험 문제 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 최근 몇 년 동안 좀 안 나왔어요. 몇 년에 한 2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계산은 일단 여러분들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명세서의 면세 비율에는 오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라임이라는 건 우리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 재계산을 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5% 예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5%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재계산을 안 해요. 5만 원보다 작으면 금액이 엄청 작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면세 비율 차이 나는 몇 %만큼 해봐야, 그리고 과세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예외가 5% 이상 차이가 안 나는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자 라임이 있으니까 우리 5만 원, 500만 원 생각을 하셔서, 이건 이론 시험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실기에서도 등장을 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재계산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가 끝이 났고, 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2단 페이지가 우리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이건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그냥 계산만 해보는 거니까 이 내용 보면서 같이 과세 표준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3번에 다음 재화 공급 의제에 대한 2020년 1기 확정 과세 표준 세액을 계산하시오. 본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부선명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한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주식회사 갑을 산업은 총관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며 다음에 반출한 제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직매장 반출이나 이런 것도 과세 거래로 공급 의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사업장 총관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우리 직매장 반출은 공급 의제로 생리해서 발행 안 하면 공급 의제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에 우리 직매장 반출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자, 우리가 간주 공급의 일반적인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시가로 팔았다고 과세 표준을 할 거다, 그리고 증빙 서류가
없다. 발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자가 공급 안에 있는 자,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원가로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직매장 반출은 우리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예외 사항이니까 과세 표준을 이 원가로 따질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직매장 반출 중에 불량품 교환 목적으로 간 거 있죠. 불량품 교환 목적으로 간 거는 얘는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또 하치장 반출, 하치장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하치장 개설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아니고, 과세 표준이 아니고. 다음 제품의 타개정 대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제품이 대변에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비용용 소형 승용차 수선비가 있네요. 이거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 재화에서 우리 간주 공급에 걸리는 거니까 시가가 간주 공급이 되겠죠. 다음 종업원에게 특별 상여로 증정을 했대요. 종업원에게 특별 상여했다는 건 우리는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준 거죠. 사업과 관련 없잖아.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 걸려서 이것도 시가로 50만 원이 되게 될 거고, 특정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했대요. 이 견본품은 우리는 간주 공급이 아니죠. 사업상증에 해당 안 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다음 판매 장려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이 있네요. 자, 이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가로 200만 원에 팔았다고 되겠죠. 자, 전에 우리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의 이론 이야기할 때 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에서 우리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이 판매장려금이 돈으로 주면 과세표준에 넣어두는 거고, 지금 문제처럼 물건으로 주게 되면 간주 공급이 된다고 한 게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번에 2020년 2월에 취득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승용차 2000cc를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승용차는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건데, 여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라고 적혀 있다는 건 간주 공급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좀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도 안 알려주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얘는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과세표준에 들어올 리가 없고. 자,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본 문항에 대해 주식회사 갑을산업은 5월 31일자로 폐업했다고 가정한다. 그럼 자,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재고자산은 시가로 과세표준을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자, 그리고 기계장치하고 건물은 우리 원가를 가지고 감가 체감률만큼 이 금액들을 빼줄 거예요. 이 금액들을 가지고. 그리고 토지는 우리는 과세 재화가 아니죠. 그래서 토지는 아예 빼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기계장치 가지고 먼저 제가 좌측에다가 좌측 안 해도 되겠구나. 좌측에다가
기계장치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번에 있는 기계장치를 보면 자, 먼저 감가체감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2019년 4월 15일 날 우리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2019년 6월 30일 한 번, 2019년 12월 31일 한 번, 그리고 일기확정이니까 우리가 두 번에 대해서 경과 과세 기간이 일어난 거 계산되시나요? 두 번 되시죠? 얼굴 보는 거 열어 찍었다가 다시 마이크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시끄럽더라고요, 학생들. 그래요? 학생들이 말해도 그렇게 크게 안 시끄러워요. 자, 그럼 지금 두 번 과세 기간이 있는데 우리 기타 자산은 감가체감률이 1과세 기간에 25%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2과세 기간이면 우린 지금까지 감가된 건 50%가 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기계장치가 우리 취득한 게 1,800만 원인데 50%가 달았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50%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00만 원에서 우리가 방금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그럼 50%니까 이 과세 표준은 9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거의 과세 표준은 우리가 900만 원이 될 거고, 다음 건물의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건물은 2017년 6월 22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럼 건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달아갈 건데 경과된 과세 기간이 우리 2017년 6월 30일, 17년 12월 31일, 또 18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19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럼 총 6번의 과세 기간이 경과되게 된 거죠. 어떻게 6번인지 계산이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게 30%가 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70%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70%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취득 원가가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서 곱하기 남아있는 70%를 하면 얘는 7천만 원의 상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7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금액에 팔았다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한 거 있죠. 이거가 우리 과세 표준으로 계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가산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